네, 12월 8일 사회문제론 온라인 보강 수업입니다.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미리 공지된 대로 우리 12월 8일 이 수업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했는 내용을 다시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 수업 특성상 또 공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업하는 이 내용은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상태에서 좀 여유로운 시간대에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수업 내용을 우리가 기간 안에 수강하셔야지만 우리가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 이제 시스템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제 시간 안에 시청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자동으로 이제 지각과 또는 결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간 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항상 그러한 이제 오류가 또 이제 많이 있는데 수업 후에는 항상 이제 45분 이제 수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 종료 버튼을 꼭 누르셔야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은 이제 출석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은 피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항을 좀 유의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에는 지금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성매매 이후에 우리가 약물 남용과 관련된 지금 우리 후기 산업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이 약물 남용, 여기 약물 남용이라는 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약이 되겠지만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은 약품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대부분 마약이 포함되겠지만 우리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의사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론 편의점에서조차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약들도 우리가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권장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초과해서 그렇게 섭취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약 음복한다 그러죠. 그렇게 먹게 되었을 때는 환각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또 환청이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왜 가끔씩 TV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은 교도소에서 이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들은 이 수감자들이 달고 있는 명찰들 중에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일반 죄수들은 흰색이고 그리고 사형수들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관심 좀 죄수를 해야 될까요? 좀 문제성 있는 그런 죄수들은 노란색, 그리고 이 약물과 관련된 마약사범들은 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TV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교도소 안에서는 우리가 마약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약 사범들은, 하지만 그런 환각 상태에 본인들은 이제 어쩌면 또 이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그런 진통제류 이 약품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 대량으로 섭취해버리게 되면은 또 그런 이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러한 약물도 여기에는 포함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한테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우리 수업 자료실에 제가 따로 이제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지금 우리 후기 산업 사회에서 우리 사회 약물이 어떻게 지금 남용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물 남용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먼저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 치료도 필요하게 되고 또 외과적인 그런 수술도 필요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이 유기체, 우리 몸이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파도 스스로 몸을 자기 면역력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근데 그 회복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덜 고통스럽고 덜 아픈 상태에서 빨리 유기체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치료적인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약학적으로 약물이라는 것은 생물 유기체의 혈관 속에 들어가서 그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물질로서 음식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 약물이다라고 그렇게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약학적인 정의에 따른다면은 결국 비타민이나 이 아스피린까지도 이 약물에 다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약물의 이제 사전적인 이제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프린트물 그대로 내용 볼게요. 보시면은 먼저 이 사용자의 신체적, 심리적 또는 지적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중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우리 약물이라는 것은 결국 이 남용하게 되었을 때 개인과 그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화학적인 물질, 어차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도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약물 상에 이제 보시면은 남용이라고 할 때는 약물은 향정신성 약물에 이제 집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것은 또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먼저 보시면은 이 사용자의 이 기분, 그러니까 이 약을 먹는 사람이나 복용하는 사람들 되겠죠. 이 사용자의 기분이나 또는 이 정서 또는 그와 관련된 이 인지에 영향을 주면서, 쉽게 우리 유기체는 이 몸의 우리 뇌의 명령을 받아서 이 유기체가 반응하고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사로 인해서 뇌의 명령을 받기 전에 움직이는 그런 무조건적인 반사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움직이는 것은 다 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이 약물들은 우리의 사람의 이 감정적인 부분과 인지에 영향을 주면서 뇌의 기능을 바꾼다는 거.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뇌가 명령을 내리는 것들을 제대로 수행 못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뇌가 원래 우리 몸에서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바꿔버리게 되는, 그래서 문제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반 마약은 물론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안정제.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한 다음 약을 처방할 때는 그 사람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어쩌면 성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현재 신체 상태, 즉 몸무게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자기가 기존에 먼저 복용하고 있는 약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한 다음에 똑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처방되는 이 약의 성분과 그리고 약의 어찌 보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의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다르게 처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타이레놀 반 알씩 먹는 것처럼. 근데 일반 성인들은 보통 한 알 먹고 어떤 사람 두 알씩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일반 이제 이 마약은 물론 신경안정제와 또는 흥분제 또는 이제 본드나, 요즘에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MZ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본드나 가스 같은 거, 이 가스는 쉽게 말해 우리가 부탄가스 아시죠? 이 캔에 나오는 거, 그것들도 우리가 봉지에 해서 흡입하게 되면 환각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까 앞에 나온 술이나 이 담배, 담배는 당연히 이 니코틴 성분이 몸을 또 이제 환각 상태로 또 바꿀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니코틴 성분을 압축해서 우리 혈관 주사하게 되면은 이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니코틴 이 압축액 용액을 음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IV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놓았을 때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표시 안 나게 이게 암살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을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약물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용어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남용이라는 것은
먼저 보시면은 이 말 그대로 이제 산술적 용어 그대로 약물 사용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위반하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타이레놀이나 뭐 이런 기타 관련된 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약국 가서도 살 수 있는 거. 근데 거기 보면 항상 약 봉지나 약 케이스나 약병 뒤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몇 세에는 얼마를 약을 복용하라는 용량과 그리고 용법과 효능과 뭐 그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위반해서 음용한다거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의 처방 없이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 물론 그것이 합법적인 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약물 남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은 약물 의존입니다. 이거는 약물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갈망의 상태에 빠지는 것. 그래서 약물이 없이는 뭐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 흔히 말 중독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다르게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알코올 중독자를 보시면은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이 술을 안 먹게 되면은 꼭 왜 온몸을 떨면서 일반적인 상태가 안 된 상태 넘어가는 경우 있죠. 밑에 보면은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또 술을 먹으면 일상 상태로 돌아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착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술이 꼭 약인 마냥 서로 몸을 부르부르 떨면서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인지 능력도 안 되면서 괴성을 지르는데 술을 다시 먹으면은 원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술이 약일까요? 결국에는 그 술이라는 그러한 어찌 보면 또 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약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약물 때문에 나타나는 금단 증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계속 그래서 약물이 없으면은 약물을 의존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안 되는 거. 그걸 약물 의존을 하는데 밑에서 왜냐하면 금단 증상 때문이죠. 밑에 보시면은 약물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환청이 들린다거나 또는 밤에 잠을 못 자면 불면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금단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몸이 이미 그 약물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또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내성, 우리가 흔히 말해 내성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물 의존은 내성을 동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원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 우리 항생제를 처방받잖아요. 근데 항생제를 계속 많이 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항생제를 예를 들어서 항생제 한 알만 먹으면 이제 예전에 나았던 몸이 염증이 치료되었는데 이제는 두 알을 먹어야 될 경우 있고 어느 순간 가니까 또 이제 네 알을 먹어야 되는 약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몸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결국엔 더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소주 2잔, 3잔만 먹어도 막 취하는 그런 느낌이 들는 사람이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소주 한 병을 먹어도 이제 별로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엔 2병, 3병을 먹어도 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2잔, 3잔만 먹어도 취하던 사람이 결국 술 양이 늘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몸에 알코올 성분이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빨리빨리 제대로 반응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제 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 몸이 더 망가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물 중독 한번 볼까요? 약물 중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이 약물의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 결국에는 중독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것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환각제는 심리적 중독성은 있지만 대신에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각제는 심리적 중독성이 있는 것이지 신체적 중독성은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또 좀 잘못 알고 있는 뭐 그런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계속 보시면은
약물은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왜냐하면은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약물 그러면은 우리가 약물 중독 이러면 보통 마약만 떠올리는데, 이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약물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알코올까지, 그리고 이 니코틴, 타르나 관련된 그런 담배 성분까지도. 그래서 이 약물은 종류도 다양하고, 첫째 그러한 성향도 있지만 또 하나 주된 사용자층도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되게 시럽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예민해지잖아요. 걱정도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족 간의 그러한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에 뭐 조금 문제가 생긴 경우, 또는 뭐 학생들 같은 성적 문제나, 아니면은 또 이제 학생들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적 관계망, 인과관계,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약물을 의존하게 되고, 결국 약물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약물에 빠지게 되고 중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게 되는 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그다음 보시면 약물 남용은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선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을 수도 있는데, 대개 보시면은 약물 남용은 피해자 없이, 우리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 없는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약물 남용은 피해자 없이 자신에게만 해로운 행위. 근데 이 말도 조금 이제 오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약물 남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몸이 망가지면서 국가에서 건강보험도 지원해주게 되면 또 치료해주잖아요. 그럼 세금 내는 사람들이 굳이 저렇게 약물 중독자가 안 되었더라면은 국민건강보험에 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굳이 저런 식으로 안 쓰여도 되잖아. 그렇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희귀병이나 아니면 진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쓰이면 더 의미 있는 쪽에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남용이라는 그 자체, 뭐 알코올이든 다른 어떤 마약이든 피해자 없이 자신에게만 해로운 행위, 물론 이제 직접적인 거는 이렇게 표현도 되겠지만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피해자 없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리고 밑에 이제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범죄가 없거나 부도덕한 행위, 그러나 이제 범죄로 이어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약물로 인해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 알코올을 통해서 몸이 이성적인 판단을 허려지게 만들어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거나 심신미약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심신미약은 당연히 알코올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일반 그러한 이제 약물 중독자들도 환각 상태에서 뭐 운전을 한다거나, 또는 환각 상태에서 뭐 죄를 강도 살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씩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뭐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약물의 종류입니다. 자, 약물의 종류는, 자, 양리작용을 중심으로 약물을 이제 분류하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자, 중추신경 흥분제는 여러분들이 뭐 이 말만 들었으면 조금 뭐 의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좀 생소하겠지만, 자, 내용 들으시면 쉬워요. 중추신경 흥분제는 바로 뭐냐면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흥분시키는 약물이에요. 이 중추신경 흥분제가, 그게 바로 뭐냐면 결국에는 필로폰입니다. 필로폰과 카페인 또는 니코틴,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 흥분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추신경 흥분제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곤을 줄이고,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거나 뭐 또는 이제 우리가 카페인 음료, 스포츠 음료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먹게 되면은 피곤함이, 뭐 졸음이, 뭐 그래서 운전하거나 또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뭐랄까요, 이 카페인 성분이 높은 그런 음료를, 그래서 뭐 붕붕이 주스라고 해서 특히 수험생들은 그걸 막 이렇게 자기들 혼합해서 막
카페인을 막 흡입이래. 막 음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중추신경계가 좀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겠지만 일정 그게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깨어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시적으로는 일의 능률도 올리고 피곤을 줄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중독이 되고 남용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중추신경 이제 억제제입니다. 자, 이건 바로 뭐냐면은 그대로 나인 것처럼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약들입니다. 뭐 몰핀, 헤로인, 뭐 본드, 아까 전에 했던 뭐 부탄가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데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수면제, 신경안정제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 억제제에 중독이 되면은 뭐 인지기능에 장애가 온다거나 뭐 기타 등등이 되지만 앞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뭐 수면제를 한 알만 먹어도 잠 잘 자던 사람이 이제 두 알, 세 알, 어느 순간 가서는 5알, 6알을 먹어도 이제 잠이 안 오게 되는, 오히려 더 뭐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양리작용 중심으로 약물을 분류한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 환각제입니다. 환각제 뭐 잘 하시는 거죠.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는 약물이었는데 이거는 제일 대표적인 건 현실과 환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환각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공황과 편집 반응까지 이르는 심한 불안을 경험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할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마약을 경험한다거나 마약을 복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은 양리작용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술과 담배입니다. 술에 들어있는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리고 담배에 들어있는 이 니코틴 성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앞에 내용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까지는 술과 관련된 겁니다. 알코올.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알코올은 모든 알코올이 간에서 해독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히 아까 위에는 뭐 제일 위에 것도 있는데 일단은 자 위에 것도 다시 볼까요? 알코올 1일 최대 허용치는 체중 70kg인 뭐 일반 성인 남자라 보시면 되겠죠. 이런 남자의 경우에 알코올이 49mg.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하루 동안 이 성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알코올 최대 허용치, 왜 간에서 그걸 해독해야 되잖아요. 간에서 그걸 해독해야 되는데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냐면 49mg. 이거를 술로 환산하면은 소주로 이렇게 물이랑 섞어서 우리가 나오는 술로 환산하면은 소주 반병 정도 됩니다. 소주 잔으로 하면은 한 3잔에서 4잔 사이 정도. 소주 3잔, 4잔까지가 우리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가장 어찌보면 최대치인데 우리가 보통 술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소주 2병, 3병, 4병 먹죠. 이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간이 한마디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간은 무슨 장기라 그러냐면 침묵의 장기라 그러죠. 조용합니다. 어떻게? 사람에 따라 뭐 개인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간 같은 경우는 80% 심지어 어떤 사람 90%까지 망가지더라도 몸이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기절할 것처럼 아파서 병원 가보면 이미 간이 90% 이상 망가진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2달, 3달씩 한 번 이상 막 죽는 사람 꽤 많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더라도 우리 몸은 어떻게 인지하냐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양제, 내가 정말 내 몸에 좋을 것 같은 이제 건강 보조제 이런 것들을 먹어도 우리 몸은 뭘로 반응하냐면 그걸 독약으로 반응합니다. 그걸 간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에너지로 해독을 시켜야지만 그게 내 몸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나쁜 게 내 몸에서 그걸 바꾸려니까 간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경차를 가지고 시속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경차를 가져오는 시속 70, 80, 90으로 달려야 되는데 한두 번 정도는 뭐 150km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경차가 망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한 번은 뭐 술을 좀 과하게 먹거나 한 번은 좀
뭐 피로가 누적되고 일을 좀 과로를 하거나 해도 몸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계속 누적되면은 경차를 가지고 시속 160, 170을 매일처럼 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차 엔진이 망가져 버리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결국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간경화와 간암을 유발시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 알코올은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대표적인 게 중독되는 거죠. 금단 증상 앞에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경제적 술값 먹어봤자 얼마 먹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신체가 망가지니까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큰 돈 들이지 않고, 물론 술값도 뭐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소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주는 증류수잖아요. 증류해서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발효된 게 아니잖아요. 발효되는 이 알코올이 가미된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이 끓여서 나오는 증류로 만든 이제 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더 나쁜 거예요, 지금요. 근데 뭐 물론 발효된 이제 알코올 제일 대표적인 게 와인들, 뭐 포도주나 뭐 감 와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흔히 막걸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알코올 성분 때문에 우리 몸에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소주는 좀 완전 차원이 다른 술이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될까요? 끓여서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싸다고요. 값이 싼 만큼 사람들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는 더 해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각심이 약하기 때문에, 왜 누구나 20세 성인이면 누구나 아무나 사더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술을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에서는 술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관대하게 여겨져 오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관대한 게 술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저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작 약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담배 내용입니다. 담배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콜럼버스와 쿠바 주민이 이제 피우던 토바코스를 이제 유럽에 소개하면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 거고,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 종의 독성 화학 물질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나쁜 성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폐암 사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최대 9배까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른 이제 많은 성분들이,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약물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흡입제라는 거는 뭐 휘발유나 기타 등등등 저런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뭐 저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약물 남용의 사회적 비용, 다시 말하면은 약물을 저렇게 남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사회적으로 치료해야 될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먼저는 뭐 가족 구성 전체가 다 알코올 중독자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대개 보면은 지금 현재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족에 들어가 보면은 안타깝게도 한 80%에서 85%는 남성입니다. 80에서 85% 그중에 남성 중에서도 아버지인데, 남자 중에서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는 거의 98% 정도,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씩 자녀, 아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서 피해를 이제 이제 아픔을 호소하는 가족들도 가끔씩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족에 비해서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할 돈이 결국에는 뭐 저쪽으로 마약을 사는데, 뭐 마약이라면 굉장히 지금 현재는 좀 포괄적인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출이 되고, 술도 하나의 어찌 보면 허용된 마약이라 보시면 되겠죠. 담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담배는 왜 술을 먹고 나서 취하게 되면은 막 사람이 범죄로 이어진다거나 뭐 기타 등등 그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만, 담배는 왜냐하면은 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죄로 이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잘 없죠. 심신미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독성은 술보다는 담배가 더 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약물과 관련된 그런 이제 중독이나 기타 관련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자랐을 때 학습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박사 논문도 알코올 중독 과정 대학생 자녀들 학교생활 적응이었거든요. 보시면은 당연히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 뭐 두 분이 다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일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똑같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어떤 학생들에게 있어서 술에 대해서 더 노출되어 있는지, 술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로 나타나는지. 왜냐하면은 이 알코올 중독집 과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미 뭐가 되었냐면은 몸이 이미 그게 학습돼 버린 거예요. 반도라의 사회 학습 이론처럼.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이 약물 중독, 심지어 부모님이 이 약물 중독은 아닌데 예를 들어 범죄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기나 아니면은 뭐 절도나 아니면 강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교도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전과 뭐 3번, 4범이 된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 사는 자녀가 있겠죠. 가정에 사는 자녀는 당연히 어릴 때 부모님이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나는 커서 저렇게 절대 안 살아야지라고 분명히 다짐하면서 살았겠죠. 왜?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과자 자녀 또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교도소 중에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가는 교도소가 김천교도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천교도소에 가보면 거의 65%에서 70% 되는 사람이, 즉 10명 중에 거의 7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님이 전과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 주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피해는 뭐 아까 전에 말씀 저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정 폭력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가족에게 피해가 되겠죠. 범죄는 당연히 성폭력 이제 범죄의 상당수가 알코올 남용자, 특히 청소년 성폭력자들이 김천교도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은 약물에 의해서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약물 남용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 활동이 약물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제적 비용 및 보건 의료 비용. 자, 당연히 보세요. 약물에 우리가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 위치에서 사회적인 생산직 기능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야지만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제 구성 인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밑에 보시면 생산성 뭐 저하 비용, 조기 사망으로 인한 뭐 비용, 사회보험 비용. 이 사회보험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 옆에 보건의료 비용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에 어찌 보면 열심히 일해서 뭐 기타 관련된 그러한 이제 도움을 줘야 될 그러한 사람이 뭐 굉장히 오히려 그 사회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뭐 안 좋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런 경제적 비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제일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폐암 사망자의 82%가 흡연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폐암으로 이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0명 중에 8명이 넘는 사람이 결국 담배를 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약물과 관련된 또 뭐 물론 이제 니코틴 관련된 그런 담배 이런 것들도 다 파면 되겠지만
굉장히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뭐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평균 수명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의료기술이 좋아야 되고 그 영유아 사망률이 줄여야 되고 평균 수명,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우리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중에 평균 수명이 일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잘 사는 나라면은 의학도 발전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뭐 담배를 많이 피운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인데 결론적으로 약물이나 기타 등등에 너무 의존함으로 인해서 몸이 빨리 망가져서 수명이 굉장히 짧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60대다 이럴 때는요, 선진국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 경쟁력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제적 비용과 그 국가의 어찌 보면은 뭐 신용 관련된 뭐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약물 남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약물 남용 실태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후기 산업 사회가 되면서 예전처럼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아예 약이 없었더라면은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이거를 범죄로 많이 악용되면서 흔히 말하는 이 마약 종류도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이 양귀비라는 꽃 아시죠? 양귀비라는 꽃을 이제 그 열매를 키워가지고 그 꽃을 이제 보통 뭐야지 섬이나 이런 데 보면 왜 그거 막 양귀비 불법 재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약 종류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요 마약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머리를, 좋은 기술을 좀 좋은 곳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이 내면에 있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지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다 좋은 일에만, 사회가 발전하는 데만 그 좋은 머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 뭐 기타 그런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현재 약물이 많이 이제 남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앞에 내용 보시면은 2022년도에 국내 마약 사범류 중에서 마약 사범 10.7%,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74.8%. 왜냐하면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약이거든요. 일반 약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런 식으로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다 보니까 뭐 저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마약 필로폰, 이것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는 대마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식물 재배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건 대마가 있는데, 근데 대마를 이제 피워가지고 이 담배 피우듯이 그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필로폰은 이제 주사로 이제 그걸 용액을 이제 자기에게 팔에다가 주사를 이제 주입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 저거 말고도 우리 흔히 말하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물뽕이라고 해서 무취무색,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량을 몇 방울만 이제 시키면 술잔에 넣어서 먹게 되면 사람 혼각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이런 다양한 마약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접근성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고,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여기에 많이 또 현재 뭐 하고 있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인구 10만 명당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이혼율을 본다거나 범죄율을 보면 조인구율, 뭐 조이혼율 해서 앞에 그거에 바로 인구 10만 명당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14.5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계속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 수가 계속 감소? 이거 제가 오타 같은데? 그렇죠? 감소가 아니죠 지금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 14.5명에 불과한 것이 지금 2022년도 이후에는, 잠깐만요, 이건 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물 남용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심각 문제가 맞죠 지금은요.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물 이제 남녀에 대한 처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이거를 사회에서는 건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급을 차단하는 거. 뭐 제일 대표적으로 약물의 생산과 유통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제 관련자를 색출해서 뭐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 뭐 가장 대표적인데 어찌 보면 수요자가 있으니까 또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역설적에도 반대로 공급을 해주니까 또 수요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수요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약물 사용의 예방,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약물에 대한 폐해나 아니면 약물로 인해서 망가져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아마 이 내용은 좀 뭐 별개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90년대 군대 갔을 때는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만 군대에서 자살하는 군인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 압박감과 그리고 뭐 요즘은 좀 이제 많이 좀 덜해졌겠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구타나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폐쇄적인 그런 문화라 하기 좀 그런가요? 맞죠? 군대 문화는 어찌 좀 폐쇄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계급사회에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뭐 그런 체제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때는 그래서 자살자가 나오게 되면은 군대 지휘관들하고 직속 상관들은 다 분명히 제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국군으로 평생을 살고자 다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실수가 아닌 자기 부하의 실수를 인해서 불명예 제대한다는 그 사람 인생이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0년대 처음에 군대를 가게 되면은 처음 갔을 때 제일 그 압박이 크잖아요. 제대 날짜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꼭 꿈만 꾸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뭘 했냐면요. 처음 갔을 때 저녁마다 뭘 보여줬냐면은 자살 예방 캠페인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심지어 자살한 사병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물론 가족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만드는 그런 홍보 관련 영상이었거든요. 그런 걸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내가 자살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약해진 상황이 되었을 때 자살하게 되면은 남은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그게 떠올라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러한 이제 약물 남용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런 이제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저런 이제 인식 개선 교육과 예방 차원의 교육이 계속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에 보면은 마약 같은 경우는 뭐 면허 받은 자 아니면 소지가 안 된다거나 여기서 마약을 가면 누가 면허를 받아요? 결국 이제 병원이나 이쪽에서는 의약용으로 의료용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약이 많죠. 왜냐하면은 환자들에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환자들에게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마약은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약물에 누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도 그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관련해서 중독에 빠진 사람 꽤 많잖아요.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소지자는 뭐 사형 무기 20년 이상 징역.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저렇게 돼 있는데 뭐 어찌 보면은 저렇게까지 잘 안 되고 있죠 지금요. 그리고 이제 대마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마 취급자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 대마 관련된 것들도 이제 재배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배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담배 잎 있잖아요. 이건 아무나 재배 못 하거든요. 허가받고 정부에서 당연히 이제 어찌 보면 예약 재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담배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마 관련된 그런 것들도 여기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 향정신의약품 관리법이나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여기서 말하는 유해화학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어찌 보면은 우리 앞에서 뭐 본드나 뭐 아니면은 뭐 부탄가스 그리고 또 그 관련된 다른 흡입 관련된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해서도 술, 담배는 당연히 미성년자에게서는 판매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안전해지고 이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8일 우리가 보강 수업은 이 약물 남용과 관련되는 우리 후기 산업사에서 지금 계속 사회화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약물 남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부담 없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물이 저렇게 남용됨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업 영상은 제가 최대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까지 이제 열어놓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수업은 12월 11일 목요일 날 그때 이제 다시 오프라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